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는 박시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녀 평등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가부장 제도에다가 법 자체도 남자 중심, 즉 남성 중심의 법 규정이 있어서 여성들에게 상당히 이제 불리한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이 특별히 이제 보장하는 그런 규정, 또 모르고 있는 부분을 오늘 한번 상기해서 서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 그러면 뭐 남성의 법적지위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여성의 법적지위, 즉 여성은 물론 뭐 출산이라는 것을 거치고 뭐 남자와 다르게 뭐 월경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성을 특별히 이제 보호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여성과 관련되는 그 조항들을 좀 몇 가지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민법상의 여성 관련 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남성과 이제 여성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성은 남성보다는 힘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한 점이 물론 성적으로도 이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통적으로 보면은 열등한 대우를 이제 받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대가 이제 바뀜에 따라서 이 여성의 지위도 차츰 높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 분야에서 이제 신분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상속에 관련되는 규정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진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상속 지분을 보면 결혼한 여자는 뭐 남자의 4분의 1,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막 2분의 1, 뭐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로 불평등한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전부 개정을 해서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남자와 똑같이 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 민법상의 그 여성 관련 조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그 여성 관련 가족 변천사를 보면, 우리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주로 이제 그 친족 상속편, 우리 민법을 보면,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 채권, 이제 친족 상속이 있는데, 이 친족 상속은 우리가 그 신분법이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강제 조항으로 이제 돼 있긴 하지만 상당히 불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가족 간의 이제 차별을 없앴다. 과거에는 이 호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상속이 되는데, 지금은 과거에 이제 호주라고 하는 것은 아들, 남자에게 이제 호주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삭제를 했고, 누구나, 여자나 남자나, 즉, 자녀 중에 아무나,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재산 분할이라든가, 과거에는 뭐 재산 분할, 정말 그 여성들은 그 남편에게도 맞고도 잘하고, 즉,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혼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어떤 가사 비용도 인정이 되고, 재산 분할도 거의 50%까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 기간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당 물론 우리가 그 여성은 주로 이제 가정 전업주부다. 그래서 뭐 재산 분할이 거의 약했지만 지금은 한 40%에서 뭐 50%까지 재산 분할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1차 개정 때 보면은 이제 법정 분가가 이제 신설이 됐고, 물론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 분가를 하도록 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정은 77년도에 성년자 혼인의 부모 동의의 그 불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성년자는 이제 19세 이제 미만인데,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저희 대학교 다닐 때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성년도 이제 20세에서 19세로 낮췄지만 19세 이상이면 이제 누구나 이제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성년 제도라든가 이것도 바뀌었고, 또 재산 그 소유가 이제 불분명하다. 우리가 재산 분할할 때 각자가 가지고 놓은 재산은 이제 고유 재산이라고 얘기하고, 결혼 생활 중에 이제 축적한 재산은 절반씩 이제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유가 이제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공유 재산으로 이제 추정한다는 규정. 그 다음에 협의상 이혼은 이제 가정법원이 확인을 한다. 물론 지금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고 미성년자가 이제 없는 경우에는 이제 1개월이라고 하는 이혼 그 유예 기간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줄 몰라서 미리 생각난 점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은 자기가 혼인한 적도 없는데 혼인 신고가 이제 돼 있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여자 호적 등본을 띄어서 혼인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가보니까 호적에 자기가 혼인을 해서 혼인한 여자로 딱 등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것 좀 그 혼인신고를 받을 때 물론 호적 공무원이 그 여자와 남자가 서로 혼인을 했다고 하는 또는 혼인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접수를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양쪽에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또는 증인 2명이라든가 서명하고 어느 누가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접수를 하면 덜썩 혼인신고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제도를 혼인신고 받을 때만이라도 반드시 두 당사자가 나와서 호적 공무원 앞에서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혼인 접수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상속분이라든가 이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정 상속분은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이 일로, 그 다음에 유류분이라든가 이것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상당 부분 남녀 평등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 관련 민법 주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현행 민법은 혼인법, 친자법, 상속법 등에서 이제 말로는 이제 부부 평등이다 또는 남녀 평등이다 이런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 정신을 보다 충실하게 하도록 정비한 가족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가족의 범위를 이제 부계, 모계 동일하게 8촌 이내로 했다 하는 거.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가부장적 가족 원리인 정법제, 우리가 종가라고 그러죠.
부모 양계 친족 관계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 심지어 뭐 여자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남자의 성도 따를 수가 있고, 또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 행사는 이제 부모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도 보면은 과거에 그 이혼한 경우에 친권, 즉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얼마나 그 구태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합의해서 결정하되 합의가 안 되면 부의 의사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아내는 친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야말로 남자의 그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금은 합의에 의해서 정하되 합의가 안 되면 제3자인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혼 후에 미성년자인 자에 대해서도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자가 주기적으로 방문, 면접하는 면접 교섭권을 두었다는 것. 이것도 보면 자녀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도록 하는 거, 또 안 보여주면 못 보는 경우,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안 보여줄 수 없도록 하는 면접 교섭권을 신설하였다는 점. 또 부부의 법적 지위와는 별도로 친자법에 따라서 자에 대한 최선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이 우리 규정에 보이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혼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신설했다는 거. 과거에는 뭐 한 푼 없이 이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재산 분할권을 신설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권 신설했다는 것은 당연히 뭐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설명하는 거 부부의 어떤 고유 재산, 또 즉 남편의 재산은 남편, 아내의 재산은 아내, 이걸 우리가 이제 고유 재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제 가지고 온 재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논을 뭐 100평을 가지고 왔다. 밭을 100평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 이혼할 때까지 처음부터 어때요? 그것은 오로지 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부부 별산제라고 그럽니다. 물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면은 아내도 직장에 다니고 뭐 남편도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이걸 이제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보통은 그냥 뭐 아내의 재산은 생활비로 쓰고 남편의 재산은 저축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혼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내 재산은 내 재산, 네 재산은 네 재산. 그러니까 서로 뭐 맞벌이를 하면은 공동으로 50만 내서 100만 원 가지고 생활비를 쓰면 나중에 헤어질 때 어때요? 쿨하게 헤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이건 내 것이 없이 그냥 살면은 나중에 뭐 남자의 그 성밀 보면은 어떻게 하나도 안 주려고 그러고 덜 주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재판상에서 보면 아주 역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 혼인을 하지 않고 계신 분은 뭐 이혼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이혼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네 재산은 네 재산, 내 재산은 내 재산, 서로 관리를 따로따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부부가 협력해서 축적된 재산일지라도 부재산으로 이제 귀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샀는데 남편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오로지 집 한 채만 있다고 그러면 그 지분은 아내의 것도 절반은 됩니다. 물론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남편이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분할을 청구하려고 그러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는 것을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 제척기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 격언 중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즉, 내 권리를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해 버린다라는 것이 이 소멸시효입니다. 근데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시효의 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소멸시효 기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청구를 해서 받지 못하면 10년 뒤 지나버리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는 10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한다든가 뭐 청구를 해서 가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청구를 하면은 다시 그때부터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소멸시효고,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직계 비속. 직계 비속하고 이제 직계 전속이 있는데, 우리가 직계 전속이라고 그러면 자기보다 위, 즉 부모나 조부모를 이제 전속이라고 그러고, 자녀, 손자, 증손자, 고손자를 직계 비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합해서 직계 이제 전비속이라고 그러는데, 상속분의 이제 차이를 남자와 여자와 이제 구별 없이 상속분을 똑같이 나누고 있고, 단지 이제 배우자만 상속분을 5화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녀가 1억을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1억을 받는다 그러면 배우자는 1억 5천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참여하는 등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 피상속인이 특별히 이제 부양하는 등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더 주는, 즉 기업은, 분여분 제도라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법상의 이제 여성은 어떻게 그 여성의 지위를 이제 보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걸 이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이익을 받고도 어쩔 수 없이 또 회사에서 또 미운털이 바뀔까봐 자기의 주장을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좀 슬기롭게 대처해서 보직을 받는다든가 하는 어떤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준법상의 그 여성은 특히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성년자와 여성은 야간에 이제 근로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야간에 이제 근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생명을 단축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밤에도 한 11시부터 한 3시 사이가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일을 하게 되면 아주 그 신체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11시 이전에 자고 뭐 3시 이후에 일어나는데, 뭐 야간에 이렇게 근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남보다 더 일찍 늙을 뿐만 아니라 생명, 즉 건강에도 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몇 푼 벌기 위해서 야간에 일하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게 벌고 적게 먹고 적게 살아. 근데 돈 더 준다고 그러면 야간에 근무하면 물론 수당이 더 주겠지만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러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그리고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항상 해가 된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돈 몇 푼 일정정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성에게는 특별히 여성이 해서는 안 될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위험하고 여자는 힘도 약한데 똑같이 남녀 평등이라고 일을 시키는 것은 결국 남녀 평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 남녀 평등이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근로기준법 65조를 보면은 사용자, 우리가 사용자 그러면 특히 사장을 얘기하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심지어 시행령에서도 고압 전선로 또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 또는 기구 취급하는 업무 임산부 등은 사용 금지 업종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연약한 여성에게 어떤 위험한 직종에서는 근무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런 근무를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직종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취업 제한은 성년 남자보다는 체력적으로 생리적으로 차이가 있는 여자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 제한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산업 국가에서 여자의 사용 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수록 남녀 어떤 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좁아지다 보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직종도 여성 스스로가 과감하게 이제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그 시내버스를 보면은 제가 여성이 이제 운전하는 시내버스를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서울의 교통만 하더라도 정말 이제 도로 사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어느 구간에서 뭐 한 2시간, 3시간, 심지어 4시간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성은 남성보다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남자보다는 더 잦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아주 화장실 이제 못 가는 경우에 생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시내버스 운전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가끔 보게 되는데 가능하면 정말 화장실도 자유자재로 갈 수 없는 그런 직종보다는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수익이 더 적더라도 여성에게 좀 유리한 또 언제든지 화장실 갈 수 있는 그런 직종뿐만 아니라 덜 힘든 직종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물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갱내 근로를 이제 금지한다. 그래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갱내, 우리가 이제 갱이라고 그러면 이제 굴이죠. 어두침침한 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돼 있고, 또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대통령으로 업종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뭐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야간 또는 휴일 노동 금지를 하고 있다. 사람도 뭐 기계가 아닌 이상 물론 기계도 쉬어줘야 되는데 사람이 일주일 내내 이제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또는 오전 6시까지 즉 야간에 휴일을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심지어 야간에 근로하면서도 수당을 못 받는 회사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부를 한다든가 또는 다른 직종으로 옮긴다든가 뭐 이래야지 않겠는가. 물론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어떤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를 들면 사용자는 임산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시간 훈련을 근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18세 미만자의 어떤 동의가 있다든가,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처가 이제 간호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3교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나이트를 하고 오면은 뭐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아주 누워 있거나 힘을 못 펴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간호사 경우 간호조무사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이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산후 최소한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산모의 동의를 얻어서 일자리를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임신 중에 여성이 명시적으로 임신 중에도 할 수 있는 경우, 명시적으로 이제 청구하는 경우, 또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이라든가 모성 보호를 위해서 그 시행 여부 방법에 관해서 그 사업장 근로자 대표자와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내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업종보다는 어떤 다른 업종, 즉 보직을 바꿔달라든가 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아마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일을 못하면 그만두라고 한다든가, 물론 그런 사용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사용자의 어떤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아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찾아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시간의 근로 제한입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이제 법정 시간이 이제 40시간이지만 40시간 이상 하는 업종들이 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일일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생리휴가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여자의 생리, 즉 생리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학생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생리휴가를 청구를 하면 그날은 결석으로 이제 잡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올 1회에 생리휴가를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1일에 유급 생리휴가를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무급이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여성도 생리 유급 휴가를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제도는 일본, 인도네시아 등을 제외한 나라와 국제노동기구 조약에서도 거의 볼 수는 없지만 그 필요성은 임상의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근로조건이라든가 노동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리라고 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생리 중에 육체적, 정신적 조건을 직장 환경상 사회 조건에 영향을 주므로 그러한 조건이 열악하면 여자의 건강 물론 그 후 임신과 출산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뭐 유급 출산 생리 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6번째 임산부를 이제 보호하고 있다. 그 사용자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출산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1이 안 된다고 합니다. 1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09였는데 지금 뭐 9.95 뭐 이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임신 중에 여성에게 출산의 전과 후, 출산 후를 통해서 90일의 출산 전 휴가를 이제 주도록 되어 있고, 최소한 출산 후가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전후한 여성의 어떤 정상적인 근무는 모태에 나쁜 영향을 주고 태아나 유아에게 발육제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나도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해서 45일 이상이 돼야 된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90일의 휴가를 줘야 되는데 이 90일의 휴가를 나눠서 준다든가 하는 것은 안 되고 최소한 90일을 연속적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45일이 넘도록, 지금 출산 전에는 30일이라고 그러면 출산 후는 60일을 이렇게 보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녀 고용 평등, 또 이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유급으로 하도록, 최초의 휴가는 60일은 이제 유급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에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도록, 즉 이 사용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조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의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즉 우리가 이제 출산 전후에는 즉 출산 중에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임신 중에는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의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고, 또 사업주는 여기에 따른 출산 전 휴가 종료 후에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직무에 이제 복귀시키도록 이렇게 강제성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 심지어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은 직업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도 87년도만 하더라도 87년, 88년도만 하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출산 전까지 결혼을 안 했다고 숨기고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출산 전이나 출산 후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또 동일한 업종으로 복귀를 하도록 했다 하는 것. 또한 이제 태아와 모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부의 강도 높은 노동을 피해야 되고, 또한 인부의 그 노동 능률과 재해를 위험을 고려할 때 그들에 대한 어떤 직업 배치, 이 고려, 법정 기준, 근로시간 보장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이제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미한
경이한 가벼운 노동에 대한 기준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과연 이 일이 여성이 뭐 임산부나 또는 출산 후 산모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요구한 업무가 바로 좀 용이한 쉬운 업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고용 평등법상의 그 여성 관련 규정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얘기하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줄여서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녀 고용 평등법에서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여자나 남자나 평등하게 어떤 일자리라든가 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일을 주는 것, 또 강한 사람에게 강한 일을 주는 것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집과 이제 채용 과정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즉 사용자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 물론 여기서도 예외가 있겠죠.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은, 즉 위험한 일을 여성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평등이냐, 그건 이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위험한 직종이 아니고 여성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기회를 균등히 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의 어떤 수행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또는 미원 조건 등 기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이게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뭐 외모를 본다든가 키가 얼마 이상이든,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키가 좀 커야 되고 체중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이런 규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뭐 외모라든가 체중이라든가 키라든가 이거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떤 업무 능력, 어떤 추진력, 이걸 보고 모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주는 임금 문제인데, 물론 임금도 과거에는 학벌에 의한 임금 차이, 또 남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덜 받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이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또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 요구한 기술, 노력 또는 책임 또는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는 노사 협의를 통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여성에게 불리한 어떤 임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외 임금 외에 금품인데,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이라든가 자금의 융자 등 복리 휴생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과거에 보면은 그 은행은 뭐 결혼을 할 때 남자 직원은 얼마를 대출해주고 또 여성에게는 얼마를 대출해주고 뭐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남녀 차별 없이 여성에게 1억을 대출해주면 남성에게도 혼인 자금으로 뭐 1억을 대출해주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교육, 배치 또는 승진상의 규정.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고위 관리직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은 여성이 한 10%,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뭐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성의 비율을 이제 차츰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은 아직도 여성에게는 어떤 직종의 고위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이 승진상의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남녀 평등을 따진다 그러면 거의 뭐 50대 50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여성이 대부분 차용. 연구를 보니까 이 초등학교 교사가 여성이 9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뭐 거의 한 여성이 아마 7, 80%. 물론 교육대학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뽑기 위해서 지금 그 초등 선생을 키우는 양성하는 그 교육대학에서도 그 아예 그냥 나눠 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돼요. 70%, 남자가 30%. 그래서 과거에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아마 30%, 한 10%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생들이 좀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자 선생의 비율을 한 40%, 여자 선생의 비율을 한 60%로 하면 어떨까? 물론 영국이라는 나라는 뭐 90%가 넘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좀 비율을 초등학생도 남자 선생도 담임을 맡고 여자 선생도 담임을 맡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주 남자 선생님이 담임으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까지 있어서 과연 여기에서도 어떤 경우에 차별인가 아닌가, 어떤 경우에는 남자를 더 확보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년, 퇴직, 해고상의 규정. 여기에 대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과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그걸로 여성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혼인을 하게 되면 회사를 이제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출산이나 뭐 임신을 해도 얼마든지 해고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직장 내 이제 성희롱 금지. 이거 사업주나 우리가 이제 그 상급자들이 이제 그 하급자들을 마음대로 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는데, 성희롱을 당해도 과거에는 이제 말을 못했지만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물론 뭐 어떤 성적 농담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두 사람이 사이가 좋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이가 나쁘면 성희롱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특히 남성들은 여성에 대해서 어떤 그 농담식으로라도 성에 관련된 거라든가 또 몸을 터치를 한다든가 하는 일은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상대방이 아주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이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도 매년 1년에 2번씩 성에 관한 이제 교육을 이제 받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은 요즘에는 뭐 여성도 남성을 성희롱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남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을 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근로자에 대한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주는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저도 이제 과거에 보면은 10명 이상이 되면은 성 예방 교육을 받는데 또 10명 미만이면 또 성 예방 교육을 또 시키지 않고 뭐 화상 교육을 통한다든가 하는 사례가들이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10명 미만이라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그런 일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방교육 내용, 방법, 횟수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업 지도입니다. 그래 직업 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이라든가 능력, 경력, 기능 정도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고용 정보라든가 직업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 능력을 이제 개발해야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남녀에게 평등한 이제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고, 또한 여성의 어떤 고용 촉진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의 그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여성 휴게실 등 수유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사업장의 내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여성들의 그 경력 단절이라고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출산이라든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직업을 이렇게 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여성들에게도 능력을 개발하고 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그 지원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또 재취업을 할 의사가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취업 유망 직종을 또 선정하고 또 특화된 훈련과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관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에게 직업 정보라든가 또 직업 훈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 지도, 직업 상담 등의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이제 보호 규정, 다 앞에서도 여성 보호 규정이지만, 특별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그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도 이제 보면은 과거에 그 영유아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영아를 우리가 이제 2세 미만, 그 다음에 유아를 이제 6세 미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가 이걸 합해서 영유아라고 그래서 6세 미만을 우리가 이제 영유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를 가진 이 자는 근로자가 가지면 우리가 휴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자에게는 휴가를 이렇게 주석되어 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서 해고라든가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물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과연 이게 제대로 이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불리한 이익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뭐 책상을 밖으로 내놓는다 뭐 이런 농담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도 뭐 임신, 출산, 육아 이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근로자의 그 평등과 보호,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면, 우리 헌법이 이제 기본권으로 이제 보장하고 있는 양성의 평등, 물론 남녀 또 인종, 뭐 학력,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그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죄악상의 요구와 일치할 수 있도록 고용 분야에서도 상당한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가 뭐 ILO라든가 또 유엔의 그 여성 철폐에 관한 죄악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법적 제도 분야에서도 정비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근로기준법상의 그 성별 역할 분담의 탈피가 당면 과제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국제적인 그 동향에 비추어서도 더 많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 기본 방향은 평등을 강화하고 보다 이제 그 모성 보호를 해야 되고 했지만, 일본 같이 여성의 현실적 가정 책임의 분담을 감안하여 여성 원조 규정을 둘 것인가, 또는 이를 이분적으로 구별해서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 또 아니면 모두 폐지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폐지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어떤 조항들이 폐지할 것이고, 또한 관련된 모성 보호 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노사 간의 어떤 합의라든가 또 국제적인 어떤 동향에 비추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선진국에 들고 뭐 OECD 국가 중에서 35개 OECD 국가 중에서도 뭐 12위에 해당하는 어떤 경제 규모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으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제 걱정이 된 만큼 여성을 위한 여성의 어떤 출산 장려 정책도 물론 펴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출산도 지금 꺼려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다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에도 아직도 제대로 실시를 해보지도 않고 개정하느냐 하는 물론 반문도 할 수 있겠지만, 제정 과정부터 충분한 연구와 여론이 반영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통과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법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다시 개정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일본의 그 고용 기회 균등법을 상당부 모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문제를 그대로 이제 답습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독일법이라든가 일본법을 대체로 이제 답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실정에 맞게끔 보다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그 규정이
절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성하고 이제 그 관련되는 이제 범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규범이다. 여성이 특별히 관련된 어떤 범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남성의 범죄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여성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나라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남성 범죄의 약 15.6%에 이제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성 범죄가 남성 범죄보다 떨어지는 원인으로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원인으로서 자녀 출산이라든가 육아로 인한 인내심 또 헌신성이 강하고 보다 남성보다는 수동적이고 또 쾌락 욕구가 적고 신체적으로 유약하다 하는 점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회학적 원인으로서는 여성은 피보호성 또 피자립성 그리고 생활전선에 참여하는 기회가 남성보다는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범죄가 보다 남자보다 적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것이 그 양적으로 이제 보면 그렇고 이제 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성의 범죄는 이제 질적이라는 말은 여성의 범죄가 어떤 분야에 좀 특정돼 있다, 즉 한정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도라든가 사기, 폭행 등의 범죄는 있으나 범죄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적다. 또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즉 낙태, 간통, 물론 이제 낙태도 지금 낙태죄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또 간통도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 등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편이죠. 그러나 유동성으로 유동성을 이제 특징으로 하는 이제 방조법, 남을 이제 도와주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제 여성은 그 남자와 달리 이 생리라고 하는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범죄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생리 주기의 때는 뭐 백화점에 가서 절도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이제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떤 절도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생리 중에는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백화점에 가서 뭐 옷을 훔쳐온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은 월경, 임신, 출산, 수유 또는 폐경 등의 남성과 다른 생리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또한 이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월경, 분만, 폐경과 이제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 즉, 뭐 월경 중에는 정신이 뭐 혼탁, 혼미하다, 또 불화, 또 특히 여성은 막 갱년기에 아주 기복이 아주 기분 전환, 기복이 막 심한다든가, 남보다 일찍 피로를 간다든가, 어떤 충동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러한 심리적 특성 때문에 적정성의 범죄가 월경 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월경 직전에서 최초 1일 사이에 대부분 일어나는데 그 범죄 유형은 백화점 절도, 뭐 살인, 뭐 명예훼손 등이 대부분이고 또 분만 시에 출산으로 인한 흥분 상태, 또 기억 상실, 실신 등의 그 몽룡 상태에서 정신질환과 결합하여 영아를 살해한다는 위험성도 보일 수 있고 또한 폐경으로 인한 정신장애, 또 우울증, 또 불안, 뭐 초조, 불면, 의욕 상실 등으로 인해서 범죄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주로 갱년기 여성 범죄의 유형으로 나타나는 뭐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어떤 간통이라든가 춤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범죄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성 관련 이제 범죄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성 범죄가 이제 관련해서는 가해자일 수도 있고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피해자인 경우가 남성보다 더 많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과 관련돼 있다. 즉, 뭐, 강간이라든가 간음, 부녀, 매매 등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여성 관련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없어지긴 했지만 이제 아직 법 개정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낙태죄를 없어졌지만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낙태죄라고 하는 것은 임신 중절, 그래서 임신 중절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 어디 굶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의사에 의해서 이제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모태 안에서 태아를 우리가 이제 살해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낙태를 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여자의 그 질구에 가위를 넣어가지고 그 태아를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태아와 사람과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아라고 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고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분리됐을 때, 물론 여기에도 이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때부터 사람이냐? 우리가 이제 그 산모가 어린아이 영아를 출산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을 때부터 이미 사람이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일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일부 노출설이 있고,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완전히 나왔을 때 우리가 전부 노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왔더라도 어머니 탯줄로 이제 숨을 쉬다가 그 탯줄을 이제 잘리는 경우, 그러니까 독립호흡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통설,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호흡설. 우리 판례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탯줄이 잘리기 이전, 즉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왔을 때 전부 노출설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아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살해를 한다. 이게 이제 낙태입니다. 그러면 그 살해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들어봤더니 그 질구에 넣어가지고 가위로 그 태아를 잘게 이렇게 부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위로 이렇게 자르려고 그러면 그 태아가 막 몸속으로 계속 막 들어간대요. 그걸 이제 알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이제 범죄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자기 낙태, 자기 동의 하에서 낙태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물론 뭐 종교계에서는 낙태를 이제 범죄시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세계 각국의 현실은 이거 낙태죄를 이제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대부분이 처벌하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이제 낙태죄를 보다 그 범죄화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낙태를 하면은 그 모태, 즉 그 모체, 산모의 아주 건강을 아주 지나치게 해친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출산하는 것보다도 더 모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낙태를 금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출산율도 낮은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현실에 맞겠는가. 물론 뭐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데 물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정답은 없지만 과연 어떤 것이 더 나은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연구가 이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녀 이제 매매죄라고 그러는데, 우리 형법 288조는 추행, 간음,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와 추업을 사용할 목적으로, 즉 성관계를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상습으로 그러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여자의 성을 사서 하는 것을 이제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제가 좀 정확히 네덜란드인가 아니야 덴마크에서는 이게 그 합법적으로 인정이 돼 있어요. 즉 우리가 뭐 율락가 또는 뭐 장려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그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과거에 경찰서장이 뭐 율락촌이라든가 뭐 성매매촌을 전부 뭐 없애고 그러니까 지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돈을 주고 성을 사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성을 못 사니까 이게 이제 범죄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아주 없애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 남자의 어떤 생리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일정 부분을 어떤 그 범위를 정해놓고 허용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또 범죄도 발생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합법적으로 일정한 장소를 허용해 주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죄의 이 부녀 매매죄의 그 매매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은 그 본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지만 뭐 보호자라 할지라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부녀이기 때문에 남자는 객체가 될 수가 없고 부녀인상 성년, 미성년, 기혼 이걸 지금은 남자만 여자의 성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남자의 성을 삽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서 본죄의 주체는 부녀 매매죄가 아니라 뭐 남녀 매매죄가 이제 돼야 되지 않겠는가. 부녀, 즉 제가 여기서 부는 남편부, 우리가 이제 부부라고 그러면 아비부, 이제 아내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자 남자 상관하지 않고 여자도 남자를 산다든가 또 여자가 남자를 산다든가 또 남자가 여자를 사서 성관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모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율락행위 방지법을 보면 그 목적 규정에 따라서 율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어떤 풍기, 정화, 인권 존중에 기여함을 제시하고 또 누구라도 율락행위를 하거나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서 남녀 불문하고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목적 약취 이제 유인죄인데, 이것은 과거에 이제 주로 이제 남성이 여성을 혼인을 빙자해서 우리가 이제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혼 목적 약취죄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목적으로 약취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미수범도 이제 처벌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물론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혼인한다고 하고 혼인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고 뭐 성관계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인빙자 그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 목적을 위해서 약치, 즉 과거처럼 보쌈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약취 또 유인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대상이 여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약취유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호받을 상태 또는 자유로운 생활 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놓이게는, 즉 우리가 그 법에서도 이제 구인, 구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와 유사합니다. 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장소에서 일정한 장소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인이라고 그러고, 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 이제 가둬놓는 것을 이제 구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생활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우리가 약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유인이란 사람을 보호받을 상태 또는 자유로운 생활 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로 옮기는 것. 이게 곧 무엇과 같아요? 구인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인치행위라고 그러고, 약취는 폭행, 협박을 수단에, 약취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데 반해서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망 또는 유혹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양자는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합해서 약취 유인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간죄입니다. 이제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간통죄 없어졌다고 해서 함부로 간통을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민사 책임은 진다는 것을 이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간죄인데, 이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다. 그래서 여기서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은 해악을 통과한다. 즉 우리가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일반적인 협박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특수강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그 흉기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특수강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따라서,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이제 포함을 한다. 물론 그 힘은 알력으로 상대방을 제압을 해서 성관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강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그 간통죄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 간통죄가 성립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같은 호텔방에, 같은 모텔방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간통이라고 하는 게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그러면 부인하면은 이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간통이 되려고 그러면 심지어 여성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남자의 정액을 채취한다든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갖고 그 콘돔을 변기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다든가, 그러면 이건 간통죄가 이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간통죄를 입증하기가 너무 지나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간통죄를 없애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이제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어떤 힘으로 하지 않는 한 여성이 남성을 간음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자가 거부하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뭐 협박만 해가지고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폭행이라든가 또 뭐 팔로 뭐 여성의 힘을 제압을 해서 뭐 손을 묶어 놓는다든가 뭐 다리를 묶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성관계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여성이 뭐 몸을 움츠린다든가 뭐 협박만으로는 뭐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유사강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사강간은 이제 강간과 이제 간음과 유사한 거. 예를 들면 뭐 구강이라든가 항문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즉 성기 이외로 내부를 성기를 항문 등에 넣거나 하는 경우, 또 손가락 등을 뭐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유사강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법익은 개인의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강간죄의 주체는 과거에는 여성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고 여자는 단독으로 범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남성과 관계에서 공동정범의 형태로서 남성을 이용하여 간접 정범의 형태로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이제 추행죄입니다. 이 강제 추행죄는 이것도 뭐 강간죄나 뭐 유사하긴 하지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함으로써 성립한다. 우리가 요즘에 뭐 성희롱이라는 말과 성추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희롱은 이제 말로 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행동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추행함으로써 성립하고 사람의 어떤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강제 추행죄라고 하는 것을 신설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남녀가 어떤 성관계를 갖고도 상대방이 합의하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성이 합의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합의한 적이 없는데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 않고도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제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협박, 어떤 폭행, 뭐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도 폭행이나 협박이란 일반인으로 하여금 한거에 곤란을 느끼게 할 정도, 또는 상대방의 의사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과연 쌍방이 합의해서 했다가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강제 추행해서 했다가 하는 경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강제 추행이 되려면 상대방의 어떤 한거 불능 상태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강제 추행점의 어떤 주안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욕의 흥분이라든가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음란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제 추행죄에 해당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강제 추행죄가 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강간죄가 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만 설명해 놨을 뿐이지 그 구체적인 케이스는
그 사안,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즉 상대방이 어떠한 협박을 하더라도 폭행을 하지 않는 이상 거부하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여성이 법적으로 즉 민법상 근로기준법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또 형사법에서 여성의 어떤 범죄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